생산. 이 세 번째 책이 지금 번역된 거예요. 제가 스터디하면서 후다닥 번역해버렸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설명하고 있고, 사회적 미미시스라는 개념을 이 두 저자가 처음으로 사용한 거예요. 사회적 소치알의 미미시스. 그리고 재밌는 게 뇌신경과학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그래서 거울 뉴런, 더블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는데 이분들도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책 Mirroring People, 지금 제가 몇 권 이 책을 이야기할 텐데요. 적어뒀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Mirroring People, 거울 뉴런 이야기예요. 인간은 거울 뉴런이 신경에서 작동해요. 그래서 대상의 복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상을 인지하고 대상을 기억하고 모든 걸 이제 그런 그 대상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비교적 최근의 이론들이에요. 거울 뉴런 이런 쓰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자연과학 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미메시적인 미학적 개념이 연구가 될 수 있고 서로 상보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저자, 군터 게바워, 크리스토프 울프, 이분들이, 게바워 교수는 은퇴를 몇 년 전에 했어요. 근데 올해 8월인가 9월인가 세계 미학자 대회가 서울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근데 거기 초대돼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계 미학자 대회 딱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참가비가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점심 저녁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30만 원이 넘을 거라는 동. 그래서 왜 이렇게 호화판으로 오나. 그래서 아직 저는 시청 안 했어요. 조금 이게 세계 철학자들이 좀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들만의 리그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직 갈까 말까. 어쨌든 못 가요. 돈 없으니까 저는. 자, 이 사람들이 이 미미시스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를 저한테 밝혔는데 르네 지라르 책을 보고 그거 힌트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르네 지라르의 폭력과 희생지,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거기 보면 재밌어요. 스케이프고트, 희생양 이야기인데요. 클라이스트의 칠레의 지진이라는 단편도 읽어보시면 돼요. 별로 안 길어요. 근데 재미도 있고요. 하이니시 폰 클라이스트, 괴테 시대의 독일의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쓴 단편 중에 칠레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인간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 커플이 등장해요. 근데 어떠냐면 자연에서 일어난 지진과 같은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이런 폭력이 인간 사회로 전염되는 거 아세요? 우리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도 그런 거죠. 뭔가 폭력이 이게 전이되는데 그런 맥락을 아주 탁월하게 그려냈어요. 근데 그것과 구역성서도 예로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폭력이 전염되는가, 미메시스 되는 거예요. 미메시스. 자연의 폭력이 인간 사회의 폭력으로 전염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사회에서는 이제는 위기에 처하잖아. 그래서 이 혼란에 빠진 위기를 저희 사회를 구하기 위해서 스케이프고트, 희생양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원인이었다 지목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면 다시 사회가 질서를 회복하는 이 구조를 이 사람은 구약성서와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의 픽션에서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실제의 역사에서도. 그래서 중요한 스케이프고트 이론을 이 사람이 제시합니다. 르네 지랄의 폭력과 성스러움. 이해가 되죠? 폭력의 구조는 자연에서 일어나지만 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성스러움의 요소를 바로 그런 식으로 폭력을 진정시키고 질서, 코스모스를 다시 회복하는 기제로 사용했다는 거죠. 성스러움. 그러면 종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거. 아, 이런 차원에서 여호와를 만들어냈구나. 이런 차원에서 예수를 만들어냈구나.
자, 궁중과 시민사회에서 권력의 과시, 아까 지금 한 18세기 이전, 17세기, 18세기 절제주의 시대에 권력의 과시 얘기했죠. 이제 이런 책도 있다. 셰익스피어와 미미시스의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 안 됐어요. 그 독일어요. 어떻게 읽을까요? 셰익스피어 온티 마크트 미미시스. 그 햄릿에서 보면요, 왕 클라우디우스인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삼촌이 엄마하고 결탁해서, 그죠? 햄릿이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연극 패거리를 등장시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을 재현을 하잖아요. 미메시스 한 거예요. 미메시스. 그러면서 발칵 뒤집어지죠. 발칵 뒤집어. 물론 비극으로 다 끝나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예로 들면서 지금 독일의 그 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셰익스피어와 미메시스 힙에서 아주 문학 작품이나 그러니까 18세기의 사회를 참 재미있게 분석하고 있어요. 미메시스를 통해서 대상을 전복시키기도 해요. 똑같이 그냥 말로 하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똑같이 행동으로 동작으로 보여주면서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럼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장피아지의 아동의 발달 심리학. 심리학 부분에서 미메시스 이제 나하하무, 이 사람은 스위스 사람인데 그래서 나하하무 개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모방. 그런데 아이들한테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 여러분, 제가 동화라는 말 쓰면 동화시키다. 예? 어떤 걸 떠올려요? 그러니까 주체가 객체를 자기한테 동화시키다도 되고, 주체가 대상에 이게 합일되다, 동화되다는 뜻도 되고, 그렇죠? 쉽지 않죠? 동화. 그래서 번역하기가 어려워. 근데 아시밀라시옹이 바로 대상이 있으면 대상을 주체, 자아에게 가져오는 태도예요. 아시밀라시옹. 제가 동화라고 저는 번역했고, 이거를 적응 혹은 접합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아코모다치온 능력이 먼저예요. 근데 이게 먼저인 그 뭐랄까 감각 중추가 있다고 말해요. 센수오 모토리,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얼굴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미미시스 하면서 커가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모든 동작, 표정을 따라해요. 따라한다고. 그게 이제 교육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코모다치오는 뭐냐면 나를 대상과 똑같게 만들기, 대상에 접합하게, 나 자신. 근데 이게 나중에 아시밀라시옹의 힘으로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코모다치오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나중에 아시밀라시옹 능력으로 활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자기한테 가져오는 걸로. 처음에는 아코모다치오. 그래서 이 두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코모다치오 능력이 미메시스 능력이에요. 이게 대상에 끊임없이 다가가려는 능력. 그래서 더 자세한 건 피아제를 읽으세요. 그러면 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어린아이들이 이 미메시스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근데 유감스럽게도 나중에 이 동화하면서 자기한테 동화시키면서 뭐랄까 기존의 세계에 적응하는 대로 빠져버리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프로이트도 그렇고 라캉도 그래요. 상징계란 말을 쓰잖아요. 무슨 거울 단계 무슨 단계 하면서 나중에 상징계가 된다는 것은 기존에 지금 존재하는 사회 질서에 적응하는 데 쓰인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아무리 미미시스 능력이 뛰어나면 뭐래. 이렇게 쓰이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미미시스 능력을 지금 중시하는 이유는 이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정치적 에너지로 쓰자는 데 제가 미미시스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세계에 그냥 적응한다면 뭐가 어떻게 돼? 이 사회가
제대로 된 올바른 사회라면 또 그보다 바람직한 일이 없죠. 하지만 이 사회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돼? 사회를 변혁할 에너지가 중화되고 석화되고 사라진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는 건 모르겠다. 미미시스가 왜 중요하냐? 이성이 지배하는 이 사회가 뭔가 문제가 심각해. 자본주의든 뭐 여러 가지 도구적 이성이든 뭐 이게 갑질, 지배 체제든 뭔가 문제가 많아. 자, 이렇게 해서 더불어 사는 바람직한 공동체를 구성하려면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능력이. 이 이성을 제어하고 뭔가 이걸 전복시킬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나는 미메시스에서 일부 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것을 예술이 보여준다면 예술이야말로 미메시스잖아요. 예술이야말로 미메시스잖아요. 대상의 본질을 보여주거든요. 단지 그 대상의 본질이, 그러니까 미메시스 대상이 무엇이냐가 문제죠. 초현실주의 같으면 대상의 외양이 본질이라고 안 해. 사물의 본질은 사물의 리얼리티가 아니다. 사물의 본질은 사물의 스루리얼리티다. 그래서 사물의 무의식적 충의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죠. 그게 초현실주의죠. 그러니까 사조마다 무엇을 미메시스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심지어 추상 예술에서조차도 미메시스가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입체파 보세요. 예? 그 몇 가지 단순한 도형으로 환원시키고 있거든요. 칸딘스키 추상 미술 보세요. 그런 연구소들이 있어요. 예. 우리는 추상 미술에서 미메시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천만에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예술에서도 미메시스는 작동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놀이, 이것도 아까 미메시스 책에서 아주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의뢰, 제스처, 놀이, 연극적 공연, 교육의 현실, 스포츠. 교육의 현실, 미메시스가 두 가지로 작돼요. 하나는 이렇게 아시밀라시온, 결국은 이제 그 기존 체제를 강화하는 데로 쓰이고요. 제도를. 다른 한편으로 다른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미메시스를 경유해서 작동해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연구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설명 모델.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 다음에 피에르 부르디유 같은 사람은 실제적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저것도 이제 이성이나 오성과 반대되는 거죠. 테니스 선수가 서브를 넣고 네트 플레이 하러 뛰어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네트 플레이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서서 길게 칠 것을 받아칠 것인가. 그런데 네트 플레이 하러 뛰어간 서브 넣자마자 순식간에 1초 안에 뛰어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예를 들어 실제적 감각이라고 해요. 실제적 감각, 쌍프락티크 혹은 신체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신체적 지식. 여러분들 이상하잖아. 신체적 지식. 우리 몸이 아는 거야. 근데 내 뇌하고는 반대로 아는 거야. 아니면 별도로. 우리 뇌는 이성 능력이거든. 근데 몸은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신체 리듬 같은 거 떠올리시면 돼요. 미메시스는 그 신체하고 관계돼요. 그래서 그것도 미메시스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 미메시스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기가 아는 거야. 가까이 가는 그런. 전반적으로 신체성하고 관계되고요. 미메시스는 그 다음에 수행성 혹은 연기성이라고 할까, 퍼포마티비테트, 퍼포먼스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무용 이런 공연, 그러니까 몸을 연기해서 보이는 거 있잖아, 보여주는 거, 이런 태도하고 많이 관계되고, 신체성 말 것도 없죠. 인간이 최초로 미메시스의 대상이자 도구였던 것이 자기의 몸이었습니다. 자기 몸으로 뭘 해 보이다가 미메시스라는 뜻, 미메시스타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메시스에 대한 비판적 선지, 아까 잠깐 제가 설명했는데, 세상에 미메시스 아닌 것이 없다. 인간은 여전히 미메시스적 관계 맺기를 하지만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존재로 진화했다. 우리에게 순수한 미메시스는 없고 미메시스에 대한 사유만 있을 뿐이다. 왜 미메시스에 대한 사유가 중요하고 어디에 유용한지 성찰하면서 미메시스를 철학적 언밀성을 가지고 농구할 필요가 있다. 미메시스의 광대한 스펙트럼에 대한 뭐랄까 비판적 성찰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벤자민의 미메시스론을 통해서. 근데 아까 그 두 저자는 스펙트럼만 잔뜩 부풀려놨어. 그러니까 미메시스 아닌 것이었고 첫째. 그 다음에 그거를 견제하는 게 없어요. 견제하는 게 모든 게 미메시스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디까지가 사유고 어디서부터 미메시스인지 얘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미메시스의 창조적 측면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는 점은 높이 살만한데, 다른 한편으로 너무 개념적 엄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부풀려져 있어요. 다른 연구소도 비슷해요. 근데 미메시스와 상상력, 미메시스와 신체, 미메시스와 이성 능력, 미메시스와 미메시스와 계속 그 스펙트럼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어요. 아까 이원론으로 빠지는 걸 경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원론, 미메시스 대 무슨 이성, 그러면 안 돼요. 그 둘이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드로닉에서는 성찰적 미메시스가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미메시스에 대한 성찰을 하는 거죠. 벤자민은 반대로 미메시스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원초적 능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언어 능력으로 전화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겁니다. 인간의 미메시스 능력은 아주 섬세한 언어 능력으로 변형되어 온 것이 인간의 역사다.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대체되거나. 벤자민이라는 사상가가 있고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메시스에 대한 체계적 사유는 없어요. 제가 미메시스 능력에 대하여 그거를 2장짜리인가 제일 뒤에 여러분들 핸드아웃 직접 써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벤자민 미메시스론 전반부를 했거든요. 그것도 잠깐 설명할게. 미메시스 태도의 기원으로서 아까 말했듯이 강박 혹은 강압을 듭니다. 대사. 근데 그거를 그 베를린 어린 시절, 베를린 유년 시절이라는 한 단편에서 쓰고 있는데, 무메를리라는 제목, 그것도 몇 번입니까? 예, 1번이에요. 1번 그 지금 여러분들 7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옛 동요 중에 렐렌 숙모라라는 말이 나오는 동요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어린 벤자민이 이 동요를 처음 듣고, 그게 숙모란 말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동요에 나온 인물이 이제 하나 유령이 되었다 해서 렐렌 숙모인데, 그거를 한 단어로 알았어요. 모메렐렌에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완전 유령이 된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장면을 삐삐 롱스타킹 아세요, 여러분들? 전 어릴 때 그게 또 시리즈였거든요. TV에서 봤는데, 아스트리드 린트그렌 거기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삐삐하고 동네 애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떤 단어를 학교에서 들은 거야. 근데 그 단어가 얘들이 이제 놀면서 개구장이 짓 하면서, 저게 그거일 거야. 그러니까 무메렐레라고. 저게 무메렐레냐. 그러니까 전부 그날 있었던 경험은 이 무메렐레라는 처음 들었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단어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스토리가 돼요. 재밌게 전개돼. 이게 무메렐레니까 여러 애들이 서로 주장하면서, 그래서 탐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비슷하더라고, 벤자민의 것도 보면. 근데 여기에서 쓴 말이 뭐냐면, 삶 안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즉 이 세상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는 미메시스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왜곡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미메시스의 탁월한 대상 중에 색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에 색을 칠하잖아요, 수채화를. 그러면 자기가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색이 자기를 칠한다고 말을 해요. 색 속에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구름도 보면 여러분들 상상을 할 수 있죠. 구름.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 재밌는 설명을 드릴게요.
상상력이라는 단어 알죠? 베냐민이 그 짤막한 단편에서 이 상상력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데요. 상상력의 본질은 파상력이라고 했어요. 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을 깨트리는 데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어린아이들한테 미술 이제 과외를 시키고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흔히 그냥 사물의 대상의 윤곽을 그려주고 여기다 무슨 색을 칠해 하고 가르쳐줘요. 그죠? 근데 그게 미술 교육에서 상상력을 옥죄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의 상상력은 뭐냐면 있었던 형상을 지우는 데 있어요. 경계를 트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베냐민은 엔투슈탈퉁이라는 말을 씁니다. 엔투슈탈퉁. 근데 이게 없는 말이에요, 독일어에. 근데 게슈탈트는 있어요. 게슈탈트는 형상화하다는 뜻이에요. 상을 만들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판타지죠. 판타지. 혹은 독일어로 아인빌딩스크라프트죠. 아인빌딩스크라프트인데 엔투슈탈트라는 말을 써요. 엔투슈탈트. 그럼 엔트는 뭐냐면 탈이라는 뜻이에요. 탈, 벗어나다 혹은 파괴하다. 그러니까 상을, 이미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있었던 상을. 그래서 어떤 학자가 김홍준 교수가 이걸 파상력이라고 번역했어요. 엔투슈탈퉁스크라프트라고 해요. 뭐냐면 그렇게 윤곽을 그려주고 색깔을 칠하라고 하는 것은 미술 교육이 아니에요. 미술 교육은 그 반대야 돼. 있었던 형태의 윤곽, 색채를 해체시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게 다른 걸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내가 대상에 닮아지는데 대상이 나를 이미 나를 후획하고 있어요. 구름, 색채 이런 것들이 미메시스의 중요한 대상이에요. 자아를 잃어버려야 돼. 자아 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미메시스는. 자아 상실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미메시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라는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미메시스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미셸 뚜루니에라는 사람이 쓴 외면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외면일기는 뭐냐면 사람은 대개 일기를 쓰는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자기 내면은 빈곤하기 짝이 없어. 없어.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서 외면을 경험하고 온 것을 기록한 걸 외면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우리는 쓰라.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알라. 깨달아라. 내면성을 들여다봐라. 이 말은 전부 허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인류학적 연구를 하게 되면요. 에스키모인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해보세요. 그래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자기들이 경험했던 걸 외면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지. 그래서 그 서사가 스토리텔링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내지는 외면이 바로 내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바로 이렇게 외면과 경험하면서 즉 미메시스 하면서 미메시스는 세상을 향해 난 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창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없이 어떻게 내면성이 형성되고 정체성이 생깁니까?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너 자신을 성찰하라고 하거든요. 성찰할 게 없어요. 밖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꾸 뛰쳐나가서 경험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풍부해지는 거죠. 경험이. 그래서 내면성, 외면성 이거 생각해보세요. 외면성이 바로 미메시스다. 내면성은 정체성이라는 허위다. 정체성은 원래 없다. 정체성은 변하니까 정체성이다. 정체성은 비어있기 때문에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게 외부와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생겨나는 역동적으로 그게 정체성입니다. 어쨌든 삶 안의 자아를 접기 위해서 이런 강압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노메렐레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은 바로 이 강압의 잔재다. 아까 능력으로 발전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강압이 유사성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발전하고 노메렐레 유령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표는 정신에 깨어 있음이라는 건데 이것도 미미스적 태도예요. 그래서 점장이 찾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너 안에 풍부한 지금 자산이 있는데 왜 너의 미래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점쟁이한테 가면 점을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봐주지 않죠. 뭔가 자꾸 묻거든요. 당신이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그러면서 슬슬 이렇게 알아맞추는데요. 왜냐면 따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고객으로 찾아가잖아요. 점장이래. 그러면 카드를 달라고 한대요. 그럼 카드를 내놓은대요. 내가 이랬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싹 보고서 점쟁이는 그 중에 하나를 쫙 집어든대. 그리고 얼굴이 내민대. 이게 당신이야. 그러면 활짝 놀래가지고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복채를 주고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내면에서 꺼낸 마스크를 가지고 그쪽에서는 이게 너야 하고 받아가지고 준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내면은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즉흥적인 마스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이 마스크들의 저장고가 자아라는 거. 자기가 경험했던 거. 끊임없이. 그래서 자기가 위기에 처하거나 좀 답답하거나 우울하거나 하면 그걸 꺼내면 되는데 사람들은 외부에서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점쟁이한테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도 비슷해. 강연 듣는 것도 뭐 철학을 좀 배우고 미미스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연출하고 연구하고 하면 돼. 제 책을 읽고 미미스 책을. 근데 그거 대신에 이제 앉으면 뭔가 없겠지. 근데 다 이게 환상이거든요. 절대 얻어지지 않아요. 미미스는 노력한 만큼 다른 지식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저주는 것은 그냥 사라져요. 바닷가 모래 위에 그림처럼 파도가 오면 샥 사라지고 뭔가 그냥 가짜 성취감은 있죠. 내가 그때 가기 들었어. 재밌었어.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라지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쓸모없는다. 쓸모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저 책을 읽어야지. 맞아. 르네 지라르 그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거 좀 관심 있어. 종교와 희생양과 폭력의 이 구조. 이거를 프랑스의 아주 최고의 철학자거든요. 르네 지라르가 그걸 썼다는데 번역도 잘 됐다는데 읽어봐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스타디할 생각을 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강의가 모든 걸 대체했다. 지식을 얻게 해준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자본주의하고 관계돼 이게 자본주의적 환상. 자, 거기서 그 점쟁이 찾아가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기호들이 끊임없이 이게 웨이브가 파동치면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요새 지금 IT 시대에 보면 지금 문자들이 보입니까 여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날아가는 한 5천 개의 문자들이 보이네요. 슈 날아가서 저기 창가에 붙어가지고 나 좀 들어가게 해줘 막 미끄러지고 있네요. 또 몇 개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거를 감지하는 능력, 예감의 능력도 비슷한 거예요. 독일어에 그런 단어도 있거든요. 어쩌면 예감하다, 아멘이라는 독일어 단어가 아멘, 지금 모방하다하고 같은 어원에 있을지 모른다고 베냐민이 추측하고 있어요. 예감하다가 모방하다하고 비슷한 어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감이란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신체적 정신지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정신지각이라며. 근데 그게 왜 신체야? 근데 bodily presence of mind라고 쓰고 있어요. 영어로는 독일어로는 Leibhafte Geistesgegenwart. 독일에서도 보면 Geistesgegenwart 하면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뜻이야. Geistesabwesenheit 하면 이게 멘붕 상태라는 뜻이고요. 이게 해찰한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 예를 들어 보이는데요. 로마의 장군인 데스키피오가 카르타고를 치기 위해서 그 함선을 이끌고 아프리카 대륙에 내립니다. 내리는데 병사들 막 수만 병사가 이게 미리 도열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배에서 내려오는데 장군이 내려오는데 딱 병사들이 도열했고 내려오다가 비틀거리면서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졌어. 근데 그때는 꿈과 징크스 이런 것들 지배했던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은 우리 장군이 넘어지다니 우리 죽었다. 이제 그 정말 불길한 증전에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넘어지면서 이렇게 외치는 말이 테라 아프리카나 아프리카의 땅이여 내가 너를 보호하노라. 그래서 불행의 징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을 행운의 신호로 확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기호를 이용한 사람, 기호라는 그때 자기가 넘어지는 그 불길한 기호죠. 그거를 확 전복시킨 거죠. 그래서 기호는 이용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를 이용하는 것은 순간에 매여 있고 그 순간을 놓치면 그때서야 기호는 해석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의 이용과 기호의 해석 이걸 분리해. 그리고 기호를 이용하는 그 순간을 확 거머쥐는 이 힘, 이거를 이제 정신지배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신체라는 거예요. 몸이 아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아까 신체적 지식이란 말 했었죠. 신체적 지식. 몸이 알고서 확 이렇게 바꿔버려. 좀 드라마틱하고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실제 있었던 그런 실화를 베냐민이 가져와서 그 자기의 그 이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미메시스란 말은 하지 않지만 이게 미메시스 능력이 아닌가라고 한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세스 게겐바흐트 정신지배학을 위험의 순간에 자신을 가도록 내버려 두기라고도 합니다. 역사 인식에서도 사용되는데요. 역사는 위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베냐민에 따르면 위기 순간의 이미지로 휙 지나간다고 했어요. 역사의 이미지. 다시 한번 역사는 이미지로 주어진다. 진정한 역사 인식은 이미지로만 상으로. 근데 그 상은 휙 지나간다 했어요. 그리고 위기 순간에 제대로 떠오른다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인간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고하는 것이 자기의 전생애가 조그마한 미니어처 그 그림으로 휙 지나갔다는 걸 저거는 경험 안 해봤는데 여러분 해봤나요? 누구? 죽어본 적 있어요? 그게 다 한결같이 그렇게 보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이시바 클리니슈토. 그러니까 나는 클리니컬하게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죽었다.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삶이 조그마한 그림들로 쫙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런 걸 베냐민이 또 언급하면서 그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역사의 이미지는 위기 순간의 이미지로. 근데 그걸 놓치면 현재도 놓치는 거예요. 현재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도 그래서 과거의 특정한 시점하고 현재의 시점이 만나서 성공을 일으키는 그 이미지가 진정한 역사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어떻게 하면 나를 위기에 빠뜨릴까? 빠뜨려야만 여러분들 제대로 이미지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편안하게 있어가지고 좋은 이야기 들어봤죠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변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 변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강의해도 다 삽질해. 소용없고 제가 변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 속으로 살짝 놀라요. 그러네. 겉으로는 아니죠. 안 놀란 척하면서 속으로는 상대방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그걸 이제 발견한 것은 바로 충격 체험을 할 때. 그 사람이 실제로 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자기도